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지난 시간 윤관 원수가 이끄는 고려군이 기습적으로 400여 여진 주장을 위장 파티 계략으로 제거하고 전격적으로 북진, 여진 부락을 병탄하는 초전격 공격전을 성공리에 수행한 부분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당하는 여진 입장에선 충격과 공포의 한 달이었겠죠. 빠르게 근처 여진 지역을 병탄하고 더 북쪽에 완안부가 내려오기 전에 방어태세를 만든다. 이게 기본 컨셉이었는데 초반에 거침없는 고려군 상황 보시죠. 전공을 세운 척준경에게 비단 30피를 상으로 주고 이위동을 공격해 1200여 적을 베고 승리했다. 중군은 35촌을 쳐부숴 380의 목을 베고 윤관 부대는 2000여 목을 베고 500을 사로잡은 후 왕에게 승전을 보고하였다. 왕은 이에 크게 기뻐하며 승진 및 포상을 하사했다. 그리고 윤관 원수는 장악한 지역에 요새를 쌓기 시작합니다. 고려군 초반 기세가 워낙 좋았다 보니 당시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었던 완안부조차 정면으로 맞서는데 상당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초반에 너무 빠른 기세로 고려가 여러 영역을 장악했고 그에 그치지 않고 미리 철저한 계획대로 장악한 지역의 방어 라인을 구축해버리니 기선을 제압당했다. 완전히 이제 와서 고려한테 반격하면 이미 자리를 잡았으므로 어렵다. 하여 전체 부족회의를 소집할 때 대부분은 고려군의 군을 파견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이때 강력하게 원정군 파병을 주창했던 이가 바로 아골타죠. 이 아골타는 나중에 여진족의 두 번째 대제국 청을 사실상 일궈낸 사람이 누르하치지 않습니까? 제가 누르하치와 초기 청조 이야기 꼭 하고 싶은데요. 청에 누르하치가 있었다면 이제부터 만들어낼 여진 첫 제국 금, 여기는 아골타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누르하치의 원조격 사람이다. 당시 완안부의 리더는 아골타의 형인 오아속이었어요. 아골타는 결국 형과 부족들을 설득해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아주 고려와 여진이 엄청난 대사투를 벌이죠.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자 총사령관 윤관부터 거대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윤관, 오영총 두 장군이 거느리던 8천의 정예병이 가한촌이란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좁은 길, 병목지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여진 복병의 기습을 받습니다. 미리부터 윤관 부대가 들어오길 작정하고 기다렸다가 강습을 가한 거죠. 계속 패배하던 여진의 아주 야심찬 반격의 매복이었던 건데 여기서 윤관군은 그 이전엔 없던 아주 심각한 피해를 당합니다.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 나중에 윤관 장군 부군에는 병졸 10여 명 정도밖에 남질 않았다라고 고려사에 나와 있을 정도니 어마어마한 피해죠. 일방적으로 몰아치던 고려의 우세에서 본격적으로 밀고 당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되는 건데 공방이 시작되자마자 총사령관이 갑자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 매복 반격으로 윤관은 완전히 적에게 포위되고 부원수 오연총은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는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데요. 근데 이때 은인 윤관 장군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척준경이 듣게 되죠. 해서 척준경을 황급하게 서두르며 불과 10여 명의 병사들만 이끌고 구원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8,000명을 거의 전멸시켰을 정도니까 당시 포위하고 있던 여진의 매복군 또 규모가 결코 적지는 않았을 텐데요. 근데 척준경은 10명 데리고 구원하러 가겠다고 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나이인데 하도 이게 무모해 보이니까 같이 종군하고 있던 척준경 동생 척준신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형한테 이렇게 말해요. 형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건 적진이 너무나도 견고해 들이받아봐야 부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들진데 여기서 헛되이 목숨을 버리시는 게 대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혈육이 뻔히 죽으러 가는 거 누가 보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척준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아, 너는 부디 살아 돌아가서 늙으신 우리 아버님을 잘 모시도록 하거라. 그러나 나는 이미 몸을 나라에 바친 사람이다. 의리상 여기서 내 한 몸만 챙겨 돌아갈 수가 도저히 없구나. 이 말을 남기고 척준경은 적 포위진을 향해 무턱대고 돌진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돌입하자마자 순식간에 적병 10여 명을 척살했다고 나와요. 그리고는 포위된 윤관을 구하기 위해 미친 듯한 무쌍 난무를 펼칩니다. 근데 여진은 많은 병사가 있었음에도 이 드립다 들어온 척준경 하나를 처리 못하고 계속 고꾸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척준경이 거의 홀로 대고군분투하면서 시간을 벌어줘서 결국 이관진 등 추가 지원군이 현장에 당도 끝내 여진의 포위망을 무너뜨리고 윤관 장군을 구출하게 됩니다. 구출된 윤관은 해가 저물 때쯤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천신만고죠. 도저히 안 될 상황에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자기를 구해준 척준경을 보고는
적준경,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 아들과 같이 여길 것이다. 너 역시 이제부터 나를 아비로 여기도록 하거라. 이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당하던 여진도 이제 기세를 되찾고 본격적으로 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복병 전략의 패에 고려군이 수습을 하고 있던 영주성에 약 2만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재차 공격을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고려 부장들은 중과부적이다. 이런 흐름에서 적에게 대놓고 맞서 싸울 수 없다. 수비를 하며 농성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개진하는데요. 여기에 오직 한 명만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니 그건 역시 또 척준경이었습니다. 척준경 스타일 자체가 위기에 몰렸을 때 수비나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공을 치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나가 싸우지 않았다가 적의 병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성 안에 양식이 고갈된 데다 외부의 원병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고스란히 앉아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나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싸워볼 터이니 경들은 성 위에서 구경이나 하시지요.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결사대를 이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 여진군에 들이받습니다. 이때도 척준경이 직접 19명의 수급을 배웠다고 하고 결사대 역시 맹활약, 결국 당당히 밀고 오던 여진군은 여기서 척준경의 반격에 또 패퇴를 당하고 맙니다. 여진군을 몰아낸 뒤 척준경은 피리를 불면서 당당히 개선했는데요. 이에 윤관 등이 막로에서 뛰어나와 척준경과 서로 손을 맞잡고 절을 하였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전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웅주라는 곳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이때도 역시 성안에서 고려군은 반격의 여진군에게 포위당해 있었는데 당시 웅주 고을 수령인 척준경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적공, 이렇게 포위돼 성을 지킨 지 오래되니 군량도 다 떨어지고 구원병도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적공, 그대께서 부디 성 밖에 나가 외부의 군사를 거두어 우리 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공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몰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척준경이 알겠소 하더니 야밤중에 굉장히 가벼운 다 해진 평상복 하나 입고 외주를 타고 성벽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포위망을 해치고 탈출에 성공, 외부에서 군사를 모아 정돈에 돌아와가지고 그 외부에 싸고 있던 여진군을 대파해버리고 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당시 웅주성 사람들은 모두 척준경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별도의 부대를 거느리고 여진과의 전투에 동분 서주, 이 전투에서 수급 30여를 취해 돌아왔다. 저 전투에선 20여를 취해 돌아왔다. 이런 기록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런 척준경의 맹활약은 왕에게도 보고가 되고요. 해서 왕이 직접 척준경의 아버지를 불러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돈, 곡식 등을 하사하는 포상도 해주었습니다. 아까 동생에게 한 말도 그렇지만 척준경은 효심도 지극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입신양명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까지 다한 척준경이었습니다. 사실 입신양명이 효도의 최고봉이죠. 이렇게 사투를 하면서 동시에 윤관 원수는 본인이 본래 목적했던 대로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궁극적 방어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동북 구성이죠. 여진의 반격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끝내 동북 구성을 완성시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도 안 되죠. 끝끝내 구성 축조까지 완성시킨 윤관 원수는 이제 1차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판단해 당당히 개경으로 개선을 합니다. 개경에서는 엄청나게 환대를 받죠. 그리고 고려는 해당 동북 구성 쪽으로 고려인들 상당수를 이주를 시킵니다. 3인 정책. 이 고려의 여진 정벌이 그야말로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대단히 프로젝트였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여진 정벌에 대해서 몇 가지 첨예하게 좀 논쟁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 고려 별무반이 17만이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규모인데 이거를 또 믿는다 혹은 못 믿겠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한번 좀 살펴보면 그 당시 고려 환경에 대해서 일단 947년 고려에는 광군이라는 지방군사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규모가 30만이었다고 나오거든요. 물론 지방예비군이긴 하지만 그리고 좀 뒤에 일이지만 1123년에 고려의 사신으로 왔던 북송의 서금이란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고려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고려군 전체 병력을 무려 60만이라고 써놨어요. 물론 이 역시 지방군, 즉 예비군 그리고 호족 세도가들의 사병 성격의 규모도 다 포괄을 한 거였겠지만요. 참고로 말씀드린 고려도경에 보면 당시 고려 사람들의 생활 풍속 같은 것도 좀 있는데
이 고려인들이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좋아한 게 목욕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게 이 서궁의 말에 따르면 남녀 유별이 아니라 남녀 혼욕을 했다고 나와요. 물론 서궁의 말입니다. 이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가 여러 가지 그 규모나 문화 이런 게 상당히 달랐음을 우린 이런저런 기록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려군의 규모 이런 것보다 후대에 진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건 윤관 원소가 피땀 흘려 이룩한 동북 구성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 하는 부분이죠. 확실하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다들 주장과 추론만 있을 뿐 정답은 없습니다. 아마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예전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동북 구성 위치 표시된 거 보신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 가설, 제일 처음 나온 것 시자, 한때 예전 우리 교과서에도 실렸던 건 바로 함흥평야설, 이게 여기 일본 여기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갈색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겨우 고려가 여긴데 겨우 여기서 여기 가려고 몇 년간 대훈련하고 십수만 대군이니 뭐니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여기 가려고. 이 좁은 지역에 따닥따닥 성을 9개나 건설할 전략적 이유가 뭔가요? 또 고려사에도 보면 동북 구성은 성들 간의 거리가 멀어서 방어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전혀 거리가 멀지가 않죠. 멀 수가 없죠. 하도 좁으니까. 그럼 고려군이 고작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 여기 가려고 그 대프로젝트를 한 거다. 라는 굉장히 납득 안 되는 이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군가?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학자죠. 이케우치라는 일본 학자인데 이걸 보고 어떻게든 우리 역사가 외부로 많이 못 나갔다고 억누르려 한 전형적인 식민사학이란 비판이 많죠. 이 주장에 대해. 근데 더더욱 충격과 공포인 것은 이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이 주장이 한때 무려 우리 교과서에 실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일한 썰로 소개가 되었었다는 거죠. 한때. 물론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요새는 세 가지 학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로 동북구성을 비정해 놓은 교과서 보신 기억이. 근데 뭐만 하면 식민사학이다.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만 물론 무턱대고 식민사학이라는 주홍글씨를 씌워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과거에 이런 식민사학에 남겨놓은 유산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판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거죠.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과서의 세계 학설 중 하나로 소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함께 같이 소개할 가치가 있는 썰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면 어떤 기록이나 당시 정황, 합리성이 있어야 하나의 설이라고 인정을 하지 그냥 무조건 던진다고 썰은 아니지 않습니까? 던진다고 말이 아니듯이 최소한 기록이 있던 거 아니면 그런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정황, 필요 등에 따른 합리적 추론, 간접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던진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 여기서 겨우 여길 가려고 그 난리를 칩니까? 이 거리가 뭐가 멀어요. 그리고 성간 거리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성 지은 것도 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논란이 아직도 되고 있는 게 사실 이거 하나만 발견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윤관 원수가 나중에 공엄진 선춘령이라는 곳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려의 국경 표식으로 삼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려 정계비라고 부르는데 이것만 발견이 되면 논란은 종결이 될 수 있고 발견만 되면 정말 세기의 발견이죠.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발견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걸 발견하고자 했던 사람은 우리뿐만 아니고요. 민족의 성군 세종대왕님께서도 발견하고 싶어 하셨어요. 조선에서 추 윤관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 유명한 북방의 호랑이 김종서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동북지경 공엄진을 경계로 삼았다는 것은 말이 전하여 온 지가 오래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고려사에 이르기를 윤관이 공엄진에 비를 세워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다. 지금 듣건대 선춘점에 윤관이 세운 비가 있다 하는데 본진이 선춘점에 어느 쪽에 있는가? 그 비문을 사람을 시켜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 비가 지금 어떠한지 만일 길이 막히어 사람을 시키기가 용이하지 않다면 패단 없이 탐지할 방법을 경히 생각하여 아뢰도록 가라. 또 윤관이 여진을 쫓고 구성을 설치하였는데 그 성이 지금 어느 성이며
공엄진의 어느 쪽에 있는가, 얼마나 되는가 듣고 본 것을 아울러 써서 아뢰라. 이래서 김종서가 어명을 받고 공엄진과 선출령 비석을 찾기 위한 조사를 떠나요. 떠났겠죠. 왕이 시켰는데. 근데 문제는 이에 대해 김종서가 조사 후 어떤 보고를 올렸는지까지는 기록에 남아있질 않다는 겁니다. 다만 김종서의 보고의 말은 없었어도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대천은 두만강과 수빈강이다. 그러니까 수빈강은 두만강보다 더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두만강을 기준으로 지금 지리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두만강 동쪽에는 20리, 서쪽으로는 40리에 뭐가 있다. 이런 식인데, 여기 보면, 여기부터 북쪽으로 공엄진에 이르기 700리, 동북쪽으로는 선춘현에 이르기가 700열이다. 그러니까 두만강 북쪽으로 700리에 공엄진이 있다는 거예요. 두만강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걸 보면 두만강 북쪽 270km가 700리죠. 거기에 북상에서 공엄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선춘현은 두만강 동북쪽 270km로 가면 있다는 거죠. 두만강이 여기니까 북쪽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사만이거든요. 요 사만. 그러니까 두만강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위치를 대략 이제 두만강 위쪽으로 더 이렇게 쭉 삐져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비정을 해보는 거죠. 이 사만은 비단 세종실록 지리뿐만 아니고요. 동국여지 승남 회령도부 편에서도 공엄진은 백두산의 동북쪽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백두산보다 더 동북쪽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즉 이 사만, 요거는 기록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당시 윤건 원수님과 고려가 두만강 위쪽으로 해서 저기까지 올라갔다 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동국여지 승남 이런 내용을 못 믿겠다라고 부정하고, 또 그렇다고 식민사 관점으로 만든 요 일안, 요것도 못 믿고, 약간 일안과 사만의 중간 정도쯤 되는 관점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요 이안입니다. 여기 정도까지 갔다는 거. 일안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두만강을 넘어가진 못했다라는 거죠. 아까 사만은 두만강을 넘어 270km까지 갔다는 거고. 그럼 이 이안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굳이 기록에도 있는 걸 부정하고 이안으로 주장을 하시는가? 의견을 일단 이래요. 1번. 너무 넓다. 저렇게 두만강 위로 쑥까지 올라가면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9개 성으로 커버가 될 영역이냐? 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세종실록 지리지 등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당시 세종대왕 시절에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특히 육진 개척, 육진 위치가 이 두만강 쪽 아닙니까? 이쪽. 이쪽을 개척하고 우리가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구실적 이유로 공엄진 위치를 그쪽으로 일부러 비정한 거 아니냐. 즉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의도성이 있는 기록이다. 실제라기보다는. 이런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이안 주창자분들의 의견이거든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쪽을 차지해야 했기 때문에 동북구성 정벌 기록도 그렇게 바꿨을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주창자분들이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역발론도 나올 수가 있죠. 아니 그건 추정 아니냐. 당시 편찬자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궁의 관심법도 아니고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서 기술에 쓸 것이다 라는 추정으로 써놓은 걸 무조건 부정하는 거, 단정하는 거, 그건 과연 옳은 건가? 라는 또 역발론도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전 백제 요소 경락설 영상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제가 요소 일정 지방을 경락했다. 이거는 중국 정사의 기록이 나와 있는 건데 또 이걸 어떠어떠한 정황 의도에 따라 못 믿겠다 라고 해서 논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써진 거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또 그것도 아니긴 해요. 문의 기록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 인간이 쓰는 거고 인간에게 모두 자신만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각자가 둘의 갈등에 대해 글을 쓴다면 당연히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판이하게 다른 기록이 되겠죠. 참 이게 판단 내리기 어려운 문제예요. 다만 이 2번 썰을 지지하는 분들 쪽에서는 비단 이러한 육진 개척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을 것이다 라는 추정 말고도 또 다른 합리적인 추론이 있다라고 하시죠. 그게 뭐냐면 이 나주의 동북 구성이 각각 공격을 받을 때 고려에서 다시 구원군을 그쪽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고려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진이 다시 부족들을 모아 길주를 여러 달째 포위하고 공격하여 성이 거의 함락되려 하였다. 지원군이 그 소식을 듣고 분연히 출정하였으나 도중 공엄진에 당도했을 때 적이 길을 막고 기습하는 통에 아군이 대패의 장졸들이 무기를 버리고 여러 성으로 흩어져 들어가니 성이 함락될 때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길주라는 곳을 구하러를 출발했는데 도중에 공엄진에서 싸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길주가 어디냐면 그 지금 이안의 그 제일 한계 끄트머리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를 이제 보통 길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안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고려사 내용을 토대로 길주라는 곳과 공엄진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지요. 왜냐면 길주 구원하러 가다가 공엄진에서 싸웠다라고 나오니까. 심지어는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길주 구원하러 가다가 공엄진에서 중간에 맞닥뜨린 거 아니냐. 즉 오히려 그 비석을 세웠다는 공엄진이 길주보다 더 남쪽 아니냐. 길주 가다가 맞닥뜨렸다는 듯 묘사가 돼 있으니까 오히려 공엄진이라는 데가 길주보다도 아래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길주 지원군이 이렇게 가는데 보면 도중 공엄진에 당도했을 때 적하고 조우했다. 길주 구원 가다가 도중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도 그 역반론이 있습니다. 이 고려사의 그 방금 전 그런 묘사라고 할지라도 더 위 북쪽에 공엄진이 반드시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뭐 길주를 공격했다가 다시 위로 도주하는 혹은 도주하는 척하는 여진군을 더 북쪽으로 이렇게 지원군이 따라서 추격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북으로 추격하다가 공엄진에 다다랐을 수도 있는 거니 꼭 저 기술이 공엄진 북방서를 무조건 부정하는 증거는 될 수 없다. 뭐 이런 그 역반론도 있는 거죠. 지금 고려사의 그 묘사가 되고 있는 이 전투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근데 주의해야 할 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지 뭐 무조건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늘 지양해야 된다는 점이죠. 나만이 무조건 옳다 라는 아집은 오답보다도 훨씬 나쁜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일단 동북 구성이 결국 완성은 되었지만 이걸 지켜내는데 고려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단 이 그 방어라인 구축에 있어 그 지리적 오판이 있었다는 거죠. 고려 측의 오판은 고려사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구성 지형들이 병목 지형이어서 방어가 용이하다고 판단했으나 예상외로 다양한 길에서 각각의 성들이 공략이 가능해서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약간 그 일렬식으로 쭉 줄지어서 동북 구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쫙 순서대로 이렇게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그 9단계 순차 방어 라인이 성립될 거라고 봤다는 거죠. 고려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이런 쪽 지역이 요 옆 지역이 워낙 험한 산지니까 밀고 들어오려면 그 이런 식 라인으로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순차적으로 깨고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만일 요 맨 앞에 있는 그 1번 성이 무너져도 그 다음 그 2번 성에 다다를 때는 뭐 성 공략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2번 성 공략할 때는 힘이 조금 빠져 있겠죠. 1번 성이 또 버텨주는 동안 2번 성도 더 후방 쪽에 그 지원 요청해서 받아서 뭐 대비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냥 예상치 못하게 그 전면 반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앞선에 1, 2번이 버텨주는 동안 나머지 그 3, 9번 그 성들 이제 고려 후방에서 그 성들이 이제 그 또 대비하고 또 자원 확보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도 좀 벌어주고 그런 식의 그 구도를 짠 거죠. 근데 이게 완벽한 오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려사도 인정하고 있어요. 오판이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오판이었냐면 이렇게 이제 그 위에서 이 라인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이쪽 그 사이드로 이 산 타고 들어와서 중간중간 여기를 그냥 1, 2번 순서대로가 아니라 뭐 4번, 7번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중간중간 다 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당초 최고의 9단계 방어진이라고 생각했던 동북 구성이 중간중간 다 끊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끊으면 요 앞쪽하고 뒤쪽이 끊겨서 서로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구성 만들고 기분 좋게 개선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여진족들은 필사적으로 여기저기 중간 허리를 끊어 치고 들어오며 강력하게 탈환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이런 그 일렬 방어진이 아니라 측면에서 여기저기 뻥뻥 뚫리는 그 방어진이 되다 보니 각각 그 중간 성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결국 그 개경에서 지원병을 파병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 반복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려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고, 물론 공격하는 여진 입장에서도 뭐 괴롭지만 당시 여진족 측에서는 그야말로 삶의 터전을 고려인들에게 뺏긴 꼴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고향을 되찾자 그 의지, 게다가 전략적으로도 여진은 그 이 지역 자체가 원래 본인들 주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공격하다 안 되면 가까운 본인들 베이스 캠프로 가서 보충하고 다시 쳐들어오고 뭐 이런 계속 그 수완한 반복 로테이션 소모전을 하기가 용이했던 데 반해서 이 일렬로 쭉 방어 라인이다 보니까 고려 본국에서는 지원병 보내기도 이게 좀 그 일로 보내기가 좀 멀고 같은 지원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렇다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성이 공격받는다고 이 옆성들이 뭐 도와주고 그럴 처지까지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국에서 구원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서 한동안은 그래서 고려 본국에서 계속 구원을 보내요. 그러다가 드디어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그 1109년에 이제 동북 구성 중 아까 말씀드린 길주라는 곳이 여진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요. 이에 고려군이 그 구원병을 파병합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게 바로 이제 그 길주 전투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갈라수 전투죠. 이때 여진의 정명에 등장했던 장수가 바로 그 유명한 사묘아리입니다. 사묘아리는 고려뿐만 아니고 나중에 그 대륙 본토를 뒤흔들었던 금제국 최고의 그 명장 중 하나죠. 그래서 그 금 사묘아리, 송나라의 한세충, 고려의 척준경 3명을 묶어서 당대 최강 3대장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 일단 여진이 대대적으로 길주성으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이곳 방어사령관이 이관진 장군이었어요. 굉장히 소수 병력으로 치열하게 선전합니다. 당시 병력은 여진 6만에 고려 수비군은 불과 2천. 그러니까 이게 이처럼 그 쫙 그 옆으로 늘어진 방어 라인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방어하는 쪽은 상대가 9개 어디든 이렇게 그 쳐들어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방어군을 분산시켜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옆에서 뭐 어디를 찌르고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여길 찌를지 여길 찌를지 여길 찌를지. 그러니까 뭐 병력을 나눠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공격하는 여진은 골라서 한 군데에 병력을 집중해서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 전략적 유불리 차이가 엄청났던 겁니다. 즉 6만 대 2천이라고 해서 양국가 간의 그 세력 차이가 그만큼 있었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 전략적 병력 운용 상황의 차이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은 최대한 집중시킬 것, 적 세력은 최대한 분할시킬 것, 이 전략의 기본 중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천 고려군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근 4개월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데요. 대단하죠. 하지만 결국 한계가 있으니 또 고려 중앙에서 구원군을 파견할 수밖엔 없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식의 그 구원 패턴이 이미 여진들한테도 이때는 이미 읽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군이 어떤 루트로 구원 올지 그것도 이미 이때 여진은 다 예측 조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판은 완전 여진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바로 고려의 구원군을 요격하기 위해 여진 최고의 명장 사묘아리가 요격군으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미리 봐놓은 요격해 싸우기 가장 좋은 지형에서 전투를 벌리죠. 이후 고려사 기록 보시죠. 구원군이 도중 공엄진에 당도했을 때 적이 길을 막고 기습하는 통에 아군이 대패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려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완패인데 여진 쪽 사서인 금사를 보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겼나? 금사 사묘아리전 보시죠. 고려가 갈라전에 구성을 건설하자 혼탄이 공격하였는데, 혼탄은 사묘아리 아버지예요. 같이 참전한 건데 목리문전에서 고려군과 만나 오랫동안 강력하게 전투를 벌였다. 사묘아리가 창을 들고 고려군 한가운데로 돌격하여 적 장수를 창으로 꿰뚫어버리니 이내 적군이 괴멸되었다. 거의 척준경이 여진족 상대로 원맨 격파쇼 벌렸던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 무용인데 계속 보시죠.
혼탄과 더불어 석적환이 도문수에서 병을 합쳤는데 사묘아리가 주장이 되어 적병을 쳐부수고 그 두 성을 취하였다. 근데 고려군이 여기서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병을 추슬러서 다시 재반격에 나서요. 고려가 재차 반격해오자 아군은 요해에 주둔하여 수비를 굳히니 고려군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퇴각했다. 근데 여기서 사묘아리가 또 맹활약을 펼칩니다. 허나이에 사묘아리가 갈라수까지 추격하였는데 고려인이 얼음 위로 서둘러 퇴각하다 사묘아리군에 표착되어 병이 거의 사라질 정도의 피해를 당했다. 그 후 사묘아리는 여진장수 석적환과 합류 후 5만 고려군을 격파하였고 또 재차 7만 고려군과 만나 그마저도 격파하였다. 이에 석적환이 사묘아리에 찬탄하며 말하길 네가 하루 동안에 저 강한 고려군을 3번이나 격파하였으니 이 공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소위 갈라수 전투죠. 갈라수라는 건 보통 여기 이쪽 성천강이 유력하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려군이 강했다, 여진도 고려군을 굉장히 강하다, 부담스럽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 이 석적환의 마지막 발언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문제는 사묘아리가 너무 강했다는 거죠. 이 사묘아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면 나중에 대륙을 완전히 휘저어 버렸던 천하명장이거든요. 대륙의 지배자였던 거란의 요나라 역시 이 사묘아리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요. 송나라도 이 사묘아리 앞에서는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역시 당했죠. 크게. 사서에 묘사된 그의 무시무시함 간단히 몇 개만 좀 볼까요? 여진에 이제 배신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무리가 무려 10만이었다고 해요. 한번 항복해 왔다가 또 배신한 그런 세력이었는데 배신 후에 그들에 의해 여진의 한 세력이 이제 포위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포위된 사람들이 사묘아리에게 긴급 SOS를 타진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묘아리가 배신자를 응징하러 가서 여러 차례 전투를 통해 아주 이 배신군 무리를 박살을 내버렸는데 이때 사묘아리가 쳐부순 군사들의 그 시체가 하도 많아서 아예 강이 막혀 물이 흐르지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진이 그 해적질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묘아리는 수전도 잘해요. 그 거란과 해인이라고 그 선비족 땅에 살았던 한 종족이 있는데 이들이 한 1000척 정도를 모아서 그 바다로 도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사묘아리가 불과 27척으로 추격에 나서는데요. 추격하다가 적도 강렬히 저항을 해서 사묘아리가 화살을 2방이나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화살을 몸에서 뽑아서 계속 맹추격을 전개합니다. 결국은 추격 끝에 모조리 적병을 격파하고 1000여 척에 달하는 배를 모조리 빼앗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또 거란의 그 소고와 구군이라는 장수가 수만을 이끌고 여진을 공격해왔는데 이때 사묘아리가 불과 800명 정도를 이끌고 공격받는 지역을 구원하러 갑니다. 그래서 합류해서 적병을 한번 격퇴시킨 후에 상호 대치를 하게 되는데 대치 중에 사묘아리가 적진을 이렇게 이제 유심히 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마디 이렇게 딱 하는데요. 저 진영에 비단 옷을 입은 20명 정도의 무리는 필시 적들의 추장일 것이다. 내 저들을 제거해야겠다. 이러더니 일군을 이끌고 그대로 적 진영에 돌격해서 그 추장 20명을 그대로 척살해버립니다. 흡사 여진 장수 목을 아이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 탄 척준경을 연상시키는 장면인데요. 지휘관급 20명을 한꺼번에 그 몰살당한 거란군은 그대로 지리멸렬 패퇴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여튼 초기 금 제국을 수립하는 데 장수로서는 거의 원탑이었던 인물이에요. 사묘아리는 힘만 센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라랑 싸울 땐 불과 100기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요나라 수만 군대랑 맞닥뜨려요. 상대가 밀고 들어오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훌륭한 계책을 냅니다. 병사들 옷을 전부 일일이 갈갈이 찢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의 깃발을 만듭니다. 그걸 산골짜기에 수도 없이 쫙 걸어 놓으니까 적병이 상대군이 숫자가 많구나 이래가지고 퇴각을 했다는 내용이 금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용을 겸비한 추후 대륙을 휘젓은 역대급 장수였기 때문에 이런 장수에게 패했다는 건 크게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상대가 너무 강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이 갈라수 전투에서 고려 측 명장인 윤관원수 그리고 최강 명검 척준경이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고려군이 황당한 사묘아리의 용맹스러운 돌진에 크게 당황해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금사에 있는데 척준경이 있었다면 이 꼴 봤겠습니까? 바로 역반격했겠죠. 밀리고 있을 때 되려 역으로 정면으로 쳐버리는 게 척준경 특기인데
여기서 척준경하고 삼유아리하고 붙었다면 정말 역대급 빅매치가 되지 않았겠느냐. 둘 다 스타일이 소수 병력만 내리고 적진에 그대로 돌진해서 천하무력으로 아수라장을 내버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한쪽이 먼저 돌진에 들어왔다면 저건 또 뭐야 이러면서 정면으로 맞붙었을 가능성도 혹시 있었을지 않을까 아닐까 어떨지 물론 가정이지만요. 만약 이 둘이 일기토라도 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아쉽게도 척준경 없는 고려군은 삼유아리의 지략과 용맹에 완패하게 되고 이 갈라수 패전으로 인해 드디어 고려 조정 내에서는 동북 구성을 계속 지키는 문제에 대한 거대한 회의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진도 비록 갈라수 전투에선 이겼지만 원래 목적했던 길주 함락에는 또 실패해요. 이게 고려의 마지막 저력이었는데 사실 길주성이 원군 오던 것도 다 대패하고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성벽 자체도 무너지고 거의 함락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또 밤새 안쪽에다가 그 내성을 하나 더 필사적으로 야근하면서 쌓아서 다음날 아침 돼서 또 저항하고 이런 식으로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여기서 여진족들도 아주 고려의 끈질김에 혀를 내두릅니다. 결국 압도적 병력의 우위에도 여진이 끝내 길주를 함락 못 시켜요. 그러니까 여진도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고려인들 저거 지독하다. 결국 이제 고려 여진 양쪽 다 서로 지쳐 나자빠지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해서 여진이 먼저 화의를 요청합니다. 요청 조건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고려사에 보면 당시 여진 사신이 와서 고려 예종에게 이렇게 애걸했다고 대놓고 나와요. 애걸이란 건 제 표현이 아니라 고려사의 표현입니다. 한번 그 애걸 내용 보시죠. 여진족 사신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태사인 영가가 일찍이 우리 조상도 큰 나라인 고려 출신이니 자손 대대까지 귀부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태사라는 거는 여진족 최고 리더를 스스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현재 태사를 맡고 있는 오화석도 역시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고 있습니다. 갑신년 당시 태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궁안촌 사람들을 우리가 무력으로 응징하자 귀국에서 우리들이 국경을 침범한 것으로 오해하고 군사를 동원해 정벌했다가 다시 우호관계를 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를 믿고 계속 조공을 해왔는데 뜻밖의 지난해 귀국에서 대규모로 군사를 일으켜 우리 노소 백성들을 해친 후 구성을 설치함으로써 유랑민들이 돌아가 의지할 곳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태사가 우리를 보내어 옛 땅의 반환을 간청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 구성을 되돌려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면 하늘의 맹세코 자손 대대로 조공을 정성껏 바칠 것이며 감히 기와 조각 하나라도 귀국의 영토에 던지지 않겠나이다. 이에 고려 예종이 자해사신들을 타이른 이후 술과 음식을 내려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곧바로 예종은 조정 대신들을 소집해서 구성 반환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다들 반환에 찬성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여진 입장에서는 고려의 면을 세워준 거죠. 명분을 양보하고 실리를 취하자는 전략인데 나중 청나라도 그렇지만 이 여진족들이 보면 그 허례허식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참 실속이 있어요, 사람들이. 결국 고려는 이렇게 구성 반환을 허락하고 사신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 쪽도 접경 지역의 그 여진 추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진 너희들이 구성을 반환받으려면 이전에 했던 맹약처럼 하늘에 내 맹세하라. 이에 추장 등은 함주 성문 밖에 제단을 차려놓고 지금 이후 자손 대대로 악한 마음을 먹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이니 만약 이 맹세를 어기면 저희 나라는 망해 없어질 것입니다. 라 맹세한 후 물러났다. 그리고 고려가 구성해서 병력, 전투물자, 소와 말 그리고 이주했던 일반 백성 다 이제 철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기록에 보면 일체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진이 철수 행렬 중 단 한 명도 건드리지 않고 전부 고이 돌려보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고려가 이 정치적인 그 면은 세웠을지 몰라도 실리면에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죠. 특히 상상을 초월한 피땀을 흘려 개척한 동북 구성을 돌려줘야 하는 그 윤관 장군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아쉬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황당한 게 이후에 윤관 장군이 탄핵을 당해요. 같은 고려 대신들에게 이렇게 그 탄핵을 하는데요. 윤관 등이 제멋대로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나라에 피해를 입혔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하옥시키소서. 황당하죠. 국가를 위해 천하 대고생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탄핵이라니
애초에 근데 동북구성 반납과 탄핵을 아울러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관 장군의 동북구성이라는 이 빛나는 업적, 이를 통해 각종 군권, 인사권 이런 게 윤관에게 집중이 되고 너무 높이 떠오르니까 이걸 시기한 반윤관 세력 대신들이 갈라수 전투 등 불리한 전황을 빌미 삼아 사실 갈라수 전투는 윤관 원수 책임도 아닌데 그걸 이용해 탄핵과 반환을 같이 진행시켰다는 거죠. 즉 빛나는 동료의 업적을 시샘한 고려 대신들의 파벌 싸움 결과가 아니었느냐. 근데 윤관 장군님이 준비 기간부터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동료 대신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당시 왕인 예종도 당연히 탄핵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윤관 오연총 두 원수는 명을 받들어 출정하는 것 뿐이며 예로부터 전투에는 승패가 있게 마련인 것인즉 어찌 그들에게 죄가 있다 하겠는가?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탄핵파들이 하도 강경하게 난리를 쳐서 결국 윤관 오연총 두 장군은 관직에서 파직당하고 공신칭호도 박탈되게 됩니다. 이건 뭐 이런 식이면 누가 나라를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까? 깝깝한 일이죠. 그러나 윤관 장군의 그 감사함을 잘 알던 예종은 다시 윤관을 복권시키고 관직을 재차 하사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윤관 장군님이 그 고려 조정 내의 그 정쟁에 질리셨는지 어떠셨는지 이 왕의 복직 요구에 거절 의사를 표명하세요. 허나 예종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윤관경이 여진을 친 것은 선왕의 유지를 받들고 선왕을 잇겠다는 과인의 뜻을 헤아려 한 일이다. 몸소 칼날과 화살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깊이 들어가서 쥐고 사로잡은 것이 헤아릴 수 없으며 넓은 땅을 개척해 나라의 오랜 치욕을 씻었으니 경의 공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오랑캐는 인면수심이라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데다 그 나머지 무리들이 근거지가 없어진지라 추장들이 항복하는 그를 바치고 화친을 간청해왔기에 짐 역시 그네들을 불쌍하다 생각해 그 땅을 돌려주었을 뿐인 것이었다. 뒤에 관청에서 탄핵하는 바람에 관직을 박탈하긴 했으나 짐이 끝까지 경을 허물지 않은 것은 다시 공을 세우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경을 아끼는 짐의 마음을 헤아려 속히 다시 벼슬에 오도록 하라. 결국 윤관 장군님은 끝까지 고사를 했지만 예종이 허락치 않아서 강제로 다시 복직을 하십니다. 하지만 복직 후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나시고 마세요. 아무튼 여진과의 사투, 구성, 축조 등으로 심신의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신 데에다가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칭찬은커녕 동료들의 배신 탄핵을 겪으셨으니 마음도 완전히 소진되셨던 게 아닐까. 이게 또 윤관 장군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척준경. 척준경은 이렇게 인생 최대의 멘토를 여기서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지만 여진과의 대결에서 인간 이상의 괴력을 발휘한 척준경은 이미 고려군에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어 있었고 이제부터는 외척이 아닌 내적들과 대결하는 척준경 인생의 2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척준경 인생 후반기 그리고 이자겸과의 그 애증의 역사는 다음 3편에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응원 댓글 주시는 거 제가 또 일일이 답글 못 달아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그렇지만 봐주시는 건 제가 다 일일이 감사하게 다 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그 여러 위인들의 그 삶에 대한 그 좋은 명언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그 나누는 그런 거를 그 마지막에 좀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그 꼽아본 그 명언은 니체, 철학자 니체의 그 유명한 저서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활과 화살을 곁에 두고 있을 때만이 평화롭게 앉아있을 수 있다. 전쟁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 어떤 전사가 선처를 구걸하는가? 나 너희를 선처하지 않겠노라. 나 너희를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노라. 싸움터에 나가 있는 나의 형제들이여. 저도 나약한 인간이고 지금 사는 게 아주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에게, 남에게, 세상에게, 운명에게 선처를 구하려고 하는 약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면 니체의 이 말을 떠올립니다. 오늘도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계신 모든 형제분들께 짜라투스트라의 이 말을 바칩니다.